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제의 종교 정책과 보천교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제주 법정사 봉기와 독립자금 발각 등으로 보천교가 일제에 저항한 일련의 운동 뒤에 곧이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민족 종교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보천교에 대한 탄압도 더욱 교묘해졌죠. 예, 그렇죠. 이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교묘해진 겁니다. 이게 회유와 탄압. 앞에서는 탄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가 포교 규칙도 이제 뭐 완화시키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종교도 이제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종교로 이제 그 변경을 시켜주겠다 이런 회유책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1922년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한 다음에도 종교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차월국 성도에 대한 체포령도 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진행을 시킵니다. 그거는 보천교에 대한 회유와 타압 이게 사실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교묘해지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그 보천교가 등록이 될 때 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왜 보천교라고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1921년에 황석산 교명 고천제 때 우리가 교명은 보화라 한다, 보화교라 한다 하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이게 등록할 때 이제 등록하는 사람이 이제 그 보화의 보자에 뭐 천독의 천자를 따가지고 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왜 뭐냐면은 왜 보천교는 되고 보화교는 안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해본다면은 하늘 천자 들어간 게 오히려 더 그 총독부 입장에서는 더 오히려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다시 지금까지 상식화된 믿음들을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가 교단 공개를 통해서 공개 포교를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 조직이 훤히 드러나면서 일제가 보천교를 손바닥 보듯이 통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참 교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보천교는 대외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이제 그 보천교가 교단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뭐 공개한 직후에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뭐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끊임없이 처음부터 이건 생각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보광이라는 잡지를 그 발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직에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부인방위 조직도 이제 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읍 대흥리에 이제 그 보홍여자 사립 수학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직접 하고 있죠. 이것도 또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게 이제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도 아닌 여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까 앞에서 뭐 대장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인재들을 좀 길러내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물산 장려 운동에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산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상품을 불매 운동한다거나 뭐 이런 운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뭐 청이 착용이라든가 아까 뭐 기산조합 설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천교 청년단도 만듭니다. 처음에는 보천교 정의단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정의단 하니까 뭐 이것도 말이 많아가지고 청년단으로 뭐 바꾼다든가 뭐 이러한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924년에 이러한 그 활동들과 관련해가지고 그 식민 권력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보천교에서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보천교의 고민과 활동이라는 그 보고서인데
1924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보천교가 쭉 이제 민족운동을 하다가 약간 침체되는 그런 그 시점이 옵니다.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니다. 이 보천교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세 가지 방향으로 했답니다. 3.1 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한번 기획을 해볼까? 아니면은 또 만주 방면으로 아예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까? 그 두 개고 또 하나는 성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 사업 시설들을 운영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민들이 다 나중에 채택이 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그 식민 권력의 단속이죠. 당연히 이 눈을 뭐 계속 뜨고 감시를 하고 있는 이상 뭐 3.1 운동과 같은 것, 만주 이주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엄청난 이제 자금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아마 그 성전 신축은 사실은 1924년에 고민을 했지만 24년, 25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요거는 진행이 되죠. 그래서 1929년에 이제 완공을 이제 그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3.1 운동과 관련된 것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1923년에 서울의 그 서울 진정원의 경성 진정원이죠. 진정원의 불온문서 사건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1923년 9월 1일이 되면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도 사회가 불안하고 이 한국에서도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 사회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때를 타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해보자는 사건이 바로 이 불온문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선전문을 인쇄해가지고 사실 이걸 배포하려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 전부 다 적발이 됐죠. 그런데 그 불온문서 사건에 보면은 이런 용어 제가 하나의 그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도의외적의 제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도의외적, 섬도자, 오랑캐이자, 일본 외자, 적. 그러니까 이제 섬나라 오랑캐 외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당시 그 치하에서 불온문서에서 섬나라 오랑캐 외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뭐 목숨을 내놓지 않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제도라는 건 제국의 도시, 그 일제 그 제국의 제국주의의 어떤 도시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로 우리도 뭔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불온문서를 만들었다가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시 그 기록에서는 이거는 한두 명이 조작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한두 명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해서 이게 취소를 해버립니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생각해볼 여지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죠. 네, 참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제가 의도한 대로 보천교가 와해될 조짐이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죠. 이제 쭉 이제 진행을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일제가 제일 이 민족 종교에 이제 고민했던 게 이 비밀포교라고 했는데 이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회유와 회유를 거듭해가지고 1922년에 등록을 하게 해서 이게 그 실체가 이제 딱 드러났죠. 그다음부터 실체가 드러나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탄압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사실은 1924년에 접어들면서는 그 최남선에 창간한 시대일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더불어 가지고 당시 그 민간 3대지가 이 시대일보인데 이게 경영난에 처하자 이제 이 시대일보를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였죠.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엄청난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비판에 이제 그 직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1924년이라는 시점은 사실은 이제 보천교에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그 천자등극설의 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갑자년 천자등극설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갑자년 1924년이 되면은
보청교회 교주가 천자로 등극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차경석도 이것 때문에 이제 원통해했죠.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천자 등극설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남아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 정도 하면 천자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자 등극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당시 식민 권력과 언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뭐라 할까요? 하나의 이 왜곡이라든가 탄압을 하기 위한 구실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천교회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 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점에 바로 이제 이 시대일보 사태가 이제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시의 언론과 온 지식인들이 다 이제 나서가지고 바로 보천교를 성토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해의 9월쯤 되면은 서울에 있는 기독교 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회관에서 이제 보천교의 어떤 실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보천교 박멸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천교 내부적으로도 이 혁신 운동이 사실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이제 보수와 혁신 세력이 이제 대립이 되고 결국 이것은 내부 갈등으로 이제 계속 이제 격화가 됐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일제 식민 권력의 보고서들을 보면 이 내부의 보수와 혁신 대립 구도에 대한 이 보고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 분량이 많은가 하는 게 전 볼 때마다 그 느낍니다. 이게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청교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다른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당시에 이 비밀 보고서들은 보면 이 내부 갈등을 아주 격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청교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조직 같은 경우도 60방주제를 나중에 되면은 보청교 남북 양측으로 이제 나눕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역 북쪽과 대전역 남쪽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다가 이거 보니까 또 그것도 안 돼. 다시 또 60방주로 돌아왔다가 또 그다음에 28수 선화사 조직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360 선화사 조직으로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청교도 이 자구 노력을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의도적 부풀리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단을 세상에 공개하자마자 내분이 일어났으니 일제가 그 기회를 놓칠 리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보청교 분열을 가속화시킨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하죠. 시국 대동단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국대동단 사건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입장도 할 말도 많지만은 또 말할 거리가 적은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언젠가 되면은 이 시국대동단 사건의 진면모를 한번 조금 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보청교가 1924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어떤 침체의 어떤 늪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아까 이제 고민과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아까 그 고민에서 나왔던 세 가지 정책들이 아마 여기서는 시행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보청교에서는 보청교 주요 간부들을 일본 쪽으로 보내가지고 동경으로 보내가지고 보청교 취지를 한번 설명케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경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경을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그 당시 어떤 이 총독으로 오게 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시국광구단이라고 하죠. 시국광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총독 정치를 홍보하는 그런 연설회를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를 하라. 그럼 우리도 뭐 지원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고 돌아왔을 때 차월곡 선생은 뭐냐면 시국 광구라는 말은 좀 이건 그렇다. 이건 너무 크고 해서 우리 주위가 대동이니까 대동이라고 해라 해서 시국 대동단을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1925년 1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 한 6개월간 이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국에서 이제 뭐 전국이라고 해도 사실은 몇 번 하다가 이게 하도 이제 일반 민중들하고의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 차월국 선생이 이 시국 대동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조직을 해라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차월국 선생님도 상당히 통탄합니다. 이거 도대체 내가 한 대로 되지도 않고 보고도 올라오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은 사실 이 시국대동단이 결성되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그 당시에 친일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11연맹이라고 하는데 11개의 친일단체가 모여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이제 개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보청교라는 명칭을 빌려가지고 시국대동단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해. 그것도 그 강연의 내용은 당연히 일본의 정책들을 지지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 조선 민중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 대응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당시 민중들은 이제 보청교 박멸운동 앞에 있었던 박멸운동에 가담을 해서 보청교 성토 대회가 여러 곳마다 이제 열리게 되죠. 이거는 상당히 좀 보청교 입장에서는 사실 친일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가만히 들으면 생각하시면 이건 철저하게 식민 권력에 있어 이용당한 그런 그 사례가 된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일제 강제에 속아 넘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보청교는 민족의식 선양과 대한 독립에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업적은 역사 속에 묻히고 친일표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결국 일제가 목표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청교는 그 식민 권력이 의도한 대로 1925년을 지나면서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었던 건 사실이죠. 각종 자구책이 이제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1929년 정도가 되면은 아까 이제 11전이 이제 완공이 되죠. 예, 완공이 되면서 다시 또 이제 차월국이 뭐 천자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소문도 이제 또 무성하게 이제 돕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제는 식민 권력은 이를 빌미로 아주 보청교 간부들을 전부 다 체포하고 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월국은 이제 교리까지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보청교의 어떤 희망을 준 게 아니고 많은 보청교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망을 많이 주게 되죠. 결국은 이후에는 많은 보청교 교도들로부터 이제 수많은 소송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교단이 이제 압수수색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맞게 되고 그러다가 1936년이 되면은 차월국이 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곧바로 이제 식민 권력은 보청교를 해산시켜 버리게 되죠. 해산시킴과 더불어 가지고 보청교 본소 건물들을 전부 다 아예 흔적을 깡그리 삭제하려는 거죠.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청교 본소의 뭐 11전이라든가 여기에 사용되었던 자재들을 뭐 우리가 흔히 뭐 서울의 뭐 조계사에도 이제 뭐 갔다고 하고요. 아까 이제 뭐 기와 같은 경우도 뭐 청와대 전시 뭐 경무대로도 이제 뭐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흔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은 1936년 이 보청교 해체와 더불어 가지고 일제 식민 정책에서 심전 개발 운동이 이때부터 본격화됐다는 사실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전 개발 운동은 그때까지 있었던 나머지 각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제 이
조선 민중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안 좋은 말로 하면 사상개조죠. 뭔가 자기들 의도대로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정책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예. 일제강점기 600만 신도를 자랑하며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또 민족의식을 선양했던 보천교가 일제의 교묘한 술책에 의해 참 허망하게 와해되고 말았는데요. 이는 단지 보천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민족 종교들 전체가 철저히 탄압받았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게 보천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그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참 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죠.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한번 그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보천교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형성되기 시작했던 종교단체라는 거죠.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이게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아예 만주로 나가든지 했다면은 아마 지금과 다른 어떤 그 자리매김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친일이니 사이비니 아까 미신이니 이런 그 낙인까지도 이제 그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천교에 드리워진 이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굴레를 좀 벗겨보자 하는데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식민주의적이라는 것은 뭐 친일이라는 거죠, 그죠? 예, 친일의 굴레를 조금 벗겨줘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그 민족운동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당시 어떤 기록들에서는 어떤 일제강점기에 보다 파라코의 행세를 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독립운동에 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 파라코 행세를 일부러 했다. 뭐 그런 기록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그런 그 연구를 통해서 그런 낙인을 벗겨줄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뭐 제국주의적인 굴레라는 것은 사실은 뭐 아까 종교와 유사 종교라는 그런 구분인데 흔히 우리가 이게 사교, 사입이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이게 민족 종교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요즘에 뭐 저희들은 뭐 자료를 계속 일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분들은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 물론 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공과 과를 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천교에 드리워진 그런 굴레들을 벗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얼마나 이제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천교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한 푼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인 자료들에는 뭐 김자진 장군에게 지원을 했다든가 임시정부와 관련됐다든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그 굴레들은 충분히 벗길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거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공동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기화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보천교의 일제강점기 그 역할과 업적이 더욱 많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제에 의해 조선 왕조가 패망당한 후 나라를 잃은 민중에게 새 희망의 개벽 사상을 불어넣어준 보천교. 하지만 일제에 의한 민족 종교 말살 정책과 역사 왜곡으로 그 찬란했던 역사는 사라져 망각되고 말았는데요. 이제 보천교의 참 역사를 찾아 그 정신과 실상을 드러내야겠습니다. 보천교의 진면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를 권해드립니다.